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나 머리 잘랐다. 남창식 씨의 아내 미순 씨와 딸 여경 씨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게 된 남 씨. 아빠보다 더한 사람들도 모진 목숨 이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랬을까? 이승에서 있었던 일 모두 잊고 편히 눈 감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거야. 수고했어, 아빠. 고마워.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빠. 남 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2차 협력사로 지난 15년간 다양한 차체용 부품을 생산해 왔는데요. 남 씨가 아내와 함께 직접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회사였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항상 나오거든요. 사장님이라고 오너라고 자리에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일하시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고 일을 했거든요. 남 씨는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섭게 불어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적자가 큰 부분이 이제 매일 자동차에서 말하는 CR이라는 부분이요. 소위 저희는 이제 속된 말 뭐 그게 단가 후려치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임금 상승은 계속 가는데 오히려 단가는 떨어집니다. 이른바 CR이라 불리는 납품 단가 강제 인하는 제조업계에서 원청이 하청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대표적인 갑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이 형편에 맞는 적절한 단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때문에 재료비와 물류비, 인건비와 같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지만 정작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는 해마다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 단가. 더구나 이마저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데요. 남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가 10개로 줬으면 당연히 10개 분량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9개밖에 못 썼다고 왜 9개밖에 돈을 못 받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엄연한 하도급법 위반이지만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 바로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 합니다. 결국 남 씨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록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 견뎌온 세월이 10여 년. 누적 적자가 생겨서 작년 17년도부터 버티기 어려웠어요. 작년 후반에는 문 닫을 지경이 갔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안 돼요.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과금도 못 내고 저희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월급도 부족하고 받는 돈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던 지난 5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 씨네 회사가 전담해 생산해오던 제품들을 원청인 1차 협력사가 몰래 다른 2차 협력업체에게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부품에서 그 하나는 저희만 생산을 해요. 다른 데서 생산을 하는 수가 없어요. 그 금령이라는 게 저희만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령을 다른 외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종 저 사장님이 돌아가신 진짜 원인은 그겁니다. 금형 이원화한 거. 제조업계에서 금형에 이원하는 사실상 계약 파기를 뜻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1차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는 2차 협력사 대표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진짜 어떤 병도 없으셨는데 완전히 뼈만 남아서 돌아가셨어요. 밥을 못 남기셨으니까. 예. 억울하다고 내 15년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도대체 분통하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하도급법은 불성실 납품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을 이원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차 협력사 측은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사 대표 주민국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역시 1차 협력사의 단가 후려치기 등에 시달리다 재정난에 맞닥뜨렸는데요. 워낙 원가 구조가 열악하고 계속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어떤 2억짜리가 상환 안 되는 자금이 있었어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아가면서 왔는데 상환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도저히 상환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주 씨는 도산으로 인한 폐업만은 막고자 1차 협력사에 인수 합병을 제안했고 지난 4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공장에 도둑이 든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에 접근해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더니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공장 안에 있던 수백 개의 금형은 물론 기계 설비와 재고품까지 모두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범인이 1차 협력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공장들이 많습니다. 공장별로 한 20-30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을 해서 보시다시피 싹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차사는 돌연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는데요. 공갈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고 재무제표를 보니 자산 가치를 너무 속여서 사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공갈 협박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취재진은 주 대표의 업체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1차 협력사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역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운명은 그냥 갑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 순간 갑질을 계속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무던히도 힘들고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다는 남 대표의 유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하청업체를 옥죄는 원청업체의 갑질, 비단 자동차 업계만의 문제일까요? 울산에 위치한 한 허름한 사무실. 이곳에서 취재진은 전직 하청업체 대표였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 원청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조선업계 대표업체 현대중공업입니다.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얼마를 손해봤냐 하면 한 20억 정도를 적자를 봤죠, 3년간. 이제는 업체도 문을 닫고 수십억의 빚만 떠안게 됐다는 한 씨.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씨가 처음 조선 하청업체를 차린 것은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함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수입은커녕 매달 적자에 시달려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 달 안 나가면 이 직원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일을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다가 최고 안 될 때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는 거예요. 한 씨는 그 핵심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일을 한 뒤에 계약을 맺는 선시공 후 계약이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에 맺는 정상적인 계약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일을 맡기는 원청 쪽에서 구체적인 작업량과 시간 등을 정해 하청업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비용을 계산해 견적서를 내고 이를 원청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먼저 일을 시키고 월말이 돼서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있다며 선시공 후 계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프로젝트 물량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그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매월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죠. 정말일까? 최근 현대중공업이 한 하청업체에 발송한 사전 작업 계획서와 계약의 전 단계인 견적서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전 작업 계획서에는 이 업체의 공사를 6월 29일에 끝내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계약을 위해 작성한 견적서에는 의뢰일자가 6월 26일,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로 적혀 있습니다. 작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25일쯤 되면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그 25일간은 이게 무슨 우리가 일은 했지만 이게 계약서가 어떻게 나오는 거는 모르죠. 더구나 견적서에 들어가는 가격은 현대중공업이 마음대로 정하고 어떤 이유로 그 가격이 형성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데요. 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해양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확인란에 클릭만 한번 딱 하면 모든 게 그냥 저희 명의의 견적서로 그냥 회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상에서. 일반적으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업체는 한 사람이 특정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인 품셈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품셈과 작업 물량, 단가를 곱해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정합니다. 그런데 품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원청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결국에 하도급이라는 것도 내가 얼마큼 일을 했으면 얼마 돈을 받고 뭐 사실은 돈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머슴도 세경은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오랜 시간 갑질을 참고 견뎌온 하청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대책위를 꾸려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6년 수십억 원을 주는 대가로 대책위 관계자들이 스스로 대책위를 해체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머지 45억을 준다는 그 매수를 하면서 저희들 단체 와해 작전을 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현대중공업 측과 만나 협상을 했다는 전직 대책위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이 협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물었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하나 물으니까 본부장과 사장이 지시를 받고 우리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당시 현대중공업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45억 원을 지급하고 일부 하청업체 대표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킨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대책위 해체뿐만 아니라 사과문 배포 그리고 각종 소송도 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연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인사소송을 냈기 때문에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자료에서
현대중공업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협상 중재 역할을 했던 전직 임원 이 씨가 현대중공업 현직 상무와 직접 만나 협상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더구나 현직 상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전직 임원 이 씨는 취재진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인을 하시기 전에 상무님도 40억 원대라는 건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죠. 전직 임원이 아무런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대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거액을 약속했는지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원청업체의 횡포 때문에 우는 하청업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많은 사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청이 원자재를 사는데 원청을 통해서만 비싸게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물류비나 잡비 등 납품과 관련된 세부 비용을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뒷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각종 접대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보통 하청에 대한 원청의 갑질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에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번 취재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를 괴롭히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청업체가 겪는 부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회사의 큰 자산인 기술을 빼앗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겼다며 억울해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SJ 이노테크는 스크린 프린트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휴대전화 부품으로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판이나 반도체 칩 등에 필요한 다양한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제조하는데요. 기능인 출신의 정형찬 씨가 이곳의 수장입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오며 그는 여러 프린트 설비를 만들어 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설비가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07년도 정도에 인도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 인도 전시회에서 우연찮게 솔라라는 걸 봤어요.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우리도 스크린 프린터가 주 핵심으로 만들고 있는 게 업체니까 이건 만들 수 있겠다 하고 그 카탈로그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개발팀에다 그걸 줬어요. 진짜 그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신재생이라는 이야기가 아직 언급도 안 됐을 때입니다. 2007년도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SJ의 차후 그거 이제 도전 과제로 삼자. 바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전지에 금속 피막을 씌우는 인쇄 설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지들이 모여 태양광 판을 구성하고 이것이 곧 태양광 발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체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던 2010년의 어느 날 정 씨는 대기업 한화로부터 태양광 설비사업 협력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한화에서 영업을 해준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노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같은 거야 공동 비즈니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011년 3월 두 회사는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정 씨는 한화에 태양광 스크린 프린트 시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4년간 두 회사는 협력 관계를 지속했지만 실제 장비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화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정 씨 측으로부터 일부 설계 도면과 부품 리스트, 작동 매뉴얼 등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이건 마무리되면 나중에 이제 큰 오다 나오면 그때 우리가 좀 고생했는 거 좀 우리가 좀 걸도 좀 안 나아지겠나? 해라. 그렇게 직원들 독려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막판에 돌아온 거는 진짜 참 한심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면서 최종 납품이 어렵게 되자 양측은 2015년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저니까 내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내주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축하합니다. 응? 뭔 소리냐? 오이, 사장님 올해 하나에 설비 다 납품하셨네요. 응? 야, 그게 뭔 소리야? 딱 보니까 똑같아요, 사진이. 나는 황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알게 됐죠. 한화 계열사인 한화 Q3, 말레이시아 법인에 납품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트 설비가 정씨 측이 개발한 설비와 매우 비슷했던 겁니다. 정씨는 한화 측이 비밀 준수 의무 계약을 위반하고 핵심 기술을 유용한 거라 주장합니다. 외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의 세부 부품들도 거의 같다는 건데요.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세부 부품에 관한 뭐 형상이나 모양, 크기, 그다음에 이제 동작 방법 등이 너무나 이제 유사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한화 측은 자체적으로 시간과 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개발하는 기간은 약 한 1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술이 관련 업계에 이미 통용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일부 기술을 확인하고 해당 장비를 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노테크 측에서 이것이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기네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기술이 당사에 의해서 유용되고 침해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화 측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 씨가 기술의 유용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영업 비밀에 관한 이제 보호 요건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실질적인 손해, 뭐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정 씨는 한화 측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김 기자, 원청의 기술 탈취로부터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정원에서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기술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피해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다면 소송이나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텐데요. 문제는 원청에서 영업 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하청업체가 미리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김도엽 씨에게 조선 하청업체의 대표로 지낸 지난 3년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하청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선시공 후계약, 대금 후려치기 등 원청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3년 중 수익을 낸 것은 단 한 달뿐. 그마저도 2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아서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회식비로 다 준 게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는 뭐 조금만 잘하면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달에 정확하게 1억 깨졌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이 많았지만 원청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대금이라도 받아야 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자는 계속됐고 돈을 융통할 방법마저 바닥나버리자 직원들에게 월급도 줄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몰락을 지켜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김 대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데 20만 원짜리. 오히려 청원글을 올린 사실이 원청에 알려진 뒤 어찌된 일인지 원청과 김 씨 업체 사이에 연결돼 있던 내부 전산망이 끊겨버리면서 추가적인 업무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청원 글을 올리고 난 뒤에 뭐라고 중공업에서 얘기를 하냐면 다음 달에 기성을 다 맞춰줄 테니까 임금을 100% 해줄 테니까 일을 하자. 청원글 내리고. 그 제가 요구하는 거는 청원글을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로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질을 당하는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하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져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따로 관련 부서를 운영하며 하청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하청업체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가 유신 때 헌법은 유신에도 기본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적용되지 않는 걸 뭐 장식적 헌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도급법도 장식적 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이 오히려 좀 하청업체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2차 협력사를 운영하던 손정우 대표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1차 협력사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해왔지만 기업을 계속 꾸려가고 싶은 마음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돈 뭐 보니까 벌금 2배, 3배 된대. 이때까지 적자 본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있는데 공정거래에 신고해서 당한다? 공정거래에서는 즉시 아웃이에요. 완전 아웃이에요. 결국 지난해 부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 돼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청의 갑질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관계자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계약을 내밀며 하청업체에도 책임이 있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CR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건들 수 없답니다. 왜? 너가 먼저 사인하고 아이템을 받았으니까. 더구나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특정 사건이랑 관련된 거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경우 한두 달만 원청과의 거래가 끊겨도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 원청과 척을 지면서까지 정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회사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늦어지고 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작지만 소중한 회사를 지키고 싶다는 하청업체 대표들. 그들에겐 여전히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만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김 기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 자료를 유출, 유용하는 사례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이나 원청의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과 관련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으로 하청업체의 신고가 선행돼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원청 눈치 보느라 신고도 꺼리고 공정위의 조사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 개정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신고와 공정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피해 하청업체가 원청의 보복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보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친 과징금을 피해 기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감독관제를 모델로 공정위 혹은 다른 정부기관 소속으로 하도급 관리관제를 신설하고 원청과 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김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